한기가 엄청나네. 저게 사람관 맞아? 2015년 검은 사제들 국내 관객 544만. 왜 여기에 온 것이냐? 장재현 감독은 첫 장편 데뷔작부터 대성공. 4년 뒤 2019년 두 번째작 사바하 국내 관객 239만. 바라니 바라니다야 사바. 전작에 비해 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5년 뒤 노래 2024년 개봉한 파묘.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이미 국내 관객 수 600만을 넘겼기에 다시 한번 대흥행. 이처럼 연출은 물론 각본까지 직접 쓰며 오직 오컬트 한 우물만 파온 장재현 감독은 다시 한번 한국형 오컬트의 장인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근래 본 한국 영화 중 최고, 이런 평가를 내린 이유는 무엇보다 시나리오의 힘, 장재현 감독이 치밀하게 짜놓은 3중 구조 이야기, 나아가 그 독특함이 주는 흡입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파묘의 3중 구조 전략이란 무엇인지, 그게 또 왜 관객들을 사로잡았는지, 이름하여 파묘의 특별한 이야기 구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담겨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 다 죽어. 파묘 이야기는 4명의 주인공 중 무당 화린과 그녀의 제자인 법사 봉길, 이 둘이 의뢰를 받아 미국으로 가 그곳에서 귀신에 쓰인 갓난아기를 비롯 귀신에 시달리는 박주영 일가를 만나고, 형이 정신병원에서 결국 자살하고 그때부터 저한테 너 이는 모두 묘바람이 든 탓. 묘바람. 보통 산소탈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뭐 한마디로 조상 중에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지랄하고 있는 거죠. 즉 죽은 할아버지의 묘를 옮겨야 한다는 처방을 내리며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명당을 찾는 한국 최고의 지간 상덕과 그의 파트너 장의사 영근이 합류. 어디 어르신 깨우는데 쳐다를 봐. 여기까지는 여타의 엑소시스트 영화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매우 평범해 보이는 듯 했지만, 사실 이는 감독이 일부러 평범하게 보이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통 귀신 들린 집안을 보면 당연히 저 집은 왜 귀신이 들렸나, 혹은 뭐하는 집안이길래 귀신이 들렸나 하는 의문, 즉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영화 극초반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의뢰자의 집사는 조상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라는 설명을 덧붙였고, 따라서 관객들로 하여금 가문의 배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이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평범한 부자, 일반적인 퇴마로 보이게 이야기를 끌어갔으며, 밑도 끝도 없는 뭐 그냥 부자예요? 엄청. 시작이 좋네. 그에 따라 관객들에게 이는 단순 귀신 들린 남의 이야기 정도로 들리는데, 하지만 이 남의 이야기는 묘를 파헤친 이후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어버리죠. 유세차임이 본격적인 이장을 하기 전 묘소를 찾은 의뢰인과 일행들. 헌데 그 묘자리는 풍수사 상덕이 겁에 질릴 만한 악지 중의 악지. 여기 진짜 악지라고. 직관부터 일하는 사람들까지 싸그리 다 줄초상나 이 사람들아. 여기서 처음의 의문 포인트, 왜 할아버지의 귀신이 원한을 가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며, 그리고 영화는 무덤의 주인, 즉 의뢰인 박주영 일가에 대한 비밀을 밝히는데, 박정우 씨 우리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그건 다름 아닌 친일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재에 묻혀있던 할아버지는 사실 을사오적,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고, 그렇기에 해방 이후 후손들은 미국으로 도망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로인의 이야기는 더 이상 귀신 들린 남의 집안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야기로 관점이 옮겨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단죄하지 못했던 친일파와 그 후손들, 영화는 이를 소재로 사용, 나라를 팔아먹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100년 가까이 악재에 묻혀 고통받은 데다 비오는 날 화장되어 극락왕생도 하지 못하고, 따라서 현실에서 받지 못한 죗값을 치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박이다.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귀신이 되어 제 손으로 후손들을 죽이기까지. 이를 보는 관객들은 귀신에 대한 공포와 함께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느끼는 매우 아이러니하고 생소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통 이쯤에서 결말을 맺을 법도 하지만, 영화는 남아있는 마지막 의문을 던지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고조시킵니다.
연집은 관악산 내하야 인왕산이 청평되어 당시 권세가였던, 그것도 을사오적으로 비유될 만큼 고관대작이었던 인물이 왜 명당도 아닌 악지에 묻혔던 것일까? 영화는 마지막으로 이 물음을 던진 후 완전히 다른 양상의 이야기를 전개. 일단 묘지를 선정한 인물은 기수네라는 스님, 본명 무라야마 준지, 일본의 음향사로 한반도의 영맥에 쇠말뚝을 꽂아 전기를 끊으려던 인물로 그려집니다. 즉, 우리나라 가장 중심이 되는 땅에 쇠말뚝을 받고 그 위에 눈속임용으로 고관대작의 무덤을 썼다는 것. 거기다 쇠말뚝을 지키기 위해 일본 다이묘의 시체를 함께 묻는 첩장까지 했고, 또 이 다이묘는 우리의 도깨비와 비슷한 일본의 오니가 되어 최종 빌런으로 등장하죠.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이야기의 중심이 쇠말뚝으로 넘어오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우리의 과거가 아닌 현재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변모. 따라서 처음엔 자신에게 피해가 생길까 두려워 의뢰를 거부했던 지관 김상덕은 이번 일은 내가 못할 것 같습니다. 종국의 이 오니를 물리치기 위해 가장 앞장서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상덕은 파묘가 그저 남의 일일 때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친일파라는 요소가 개입되면서 우리 일이 되자 점차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쇠말뚝 문제에 이르러서는 내 문제가 되기에 가장 열정적으로 변모. 이런 상덕의 변화는 마치 관객이 점차 영화에 몰입하게 되는 과정과 일치했으며, 이는 영화 속 무덤을 첩장하는 것처럼 감독이 이야기를 첩장 형태의 3중 구조로 만든 결과였죠. 파묘는 몰입감이다. 즉, 평범한 엑소시스트 이야기로 보였지만 그 밑을 파고 보니 친일파가 나왔고, 또다시 파고 보니 쇠말뚝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3중 구조. 물론 그에 따라 장르가 순수 오컬트에서 다크 판타지로 변했기에 이 부분에 실망한 분들도 꽤 많았고, 또 영화 내에서 밝히기도 했지만 쇠말뚝은 진실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아 논란이 많은 소재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풍수 사상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런 관념이 희박해요. 그렇지만 친일이나 쇠말뚝, 이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소재를 과하지 않게 딱 영화적으로 적당히 사용. 그 결과 지속적으로 관객들의 궁금증과 흥미를 유발하며 영화 끝까지 몰입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독특한 구조로 시나리오가 가질 수 있는 힘을 제대로 보여준 파묘.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재미지게만 만들진 않을 것 같다. 순수 오컬트에서는 좀 비껴나갔지만 이를 대중적으로 잘 풀어낸 정말 오랜만에 본 괜찮은 한국 영화였기에 못 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그럼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관부배역 제7천불 수호인신 연기 가세 자해 60갑자 종불화생 위아도제 복입 전문이라